자, 오늘부터 이제 EBS 교재로 수능 특강 교재로 물리 1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물리 1이라고 하는 과목은 참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 하면은 왠지 모르게 수적 계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용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실제로 수계산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지? 뭐 그래프 해석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실히 어려운 과목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는 과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원리 같은 것들을 깨닫고요. 그지? 예를 들어 어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을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좀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문제로 풀어봤을 때 그 문제를 풀기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지?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대입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일 문제를 풀었다면은 그만큼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이라면은 어차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거는 아마 어디에서나 많이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대신에 그만큼 성취감이 높은 과목이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물리라고 하는 과목은 뭐 사실 역학 파트도 있고요. 파동. 그러니까 전자기파에 관련된 이런 빛의 성질을 보면서 파동과 입자에 대한 내용들도 볼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이용 원리들, 여러 가지 물체들의 이용 원리들 그런 것들과 함께 제일 뒤에서는 이제 동력학 같은 것들, 유체역학 같은 것들까지 쭉 다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보게 되는 물리 1.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이제 쭉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전 선배들이 배웠던 물리 1에 비해서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쉬워졌으면 쉽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나마 좀 쉽게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2학년 때 물리 1 과목을 한 번 정도 이제 수강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흐름 같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공식 같은 것들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물론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 본 거나 보지 않은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수능 특강을 통해서 수능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가면서 어떤 내용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부터 이 EBS 교재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될 내용이 공인 1강이죠. 1강의 시공간과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포인트는요. 먼저 이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쓰고 있는 표현들이죠. 시간의 개념들. 그리고 어떤 공간의 개념들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그런 내용들을 먼저 보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운동에서는요. 물체의 속력이나 속도의 개념들 그리고 가속도의 개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공식화를 하고 그리고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물리량들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서 배우는 속력이나 속도와 같은 빠르기 같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물리량들의 또다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1강은 기준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시각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각과 시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해도 모두 다 지금 몇 시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맞지?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을 짓지 않아도 그 의미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모호하게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과학에서는 확실하게 시각과 시간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각은 쉽게 말하면 불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연속적이면서 결과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시간에 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시점, 한 순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불연속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아주 수많은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아주 수많은 시각의 그 한 점을 딱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시간은요, 시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죠. 그렇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각과 시각 사이를 이야기하는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각과 시간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봤을 때 그럼 그 표현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은 7시입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는 시각은 7시입니다. 끝나는 시각은 8시 반. 우리가 수업을 하는 시간은 1시간 반. 그죠? 이런 식으로 시각은 한 순간을 의미하지만 시간은 연속적인 흐름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시간의 표준 보시면요. 제일 먼저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표준 단위계가 필요했고요. 이런 이유로 정의한 것이 국제 단위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언어들도 다르고 생활 습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물리량들을 표현을 할 때 서로 다른 표현들을 사용을 해버린다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국제적으로 우리 공통으로 쓰는 어떤 단위 체계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 보는 SI 단위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길이는 미터 단위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 또는 시간은 초 단위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죠. 그지? 그런데 이런 물리량들 말고도 또 다른 물리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길이는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초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표준의 표준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시공간에서는 시각과 공간의 기준이 나온다 그랬죠? 맞지?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가 다른 물리량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즉 시간은 길이, 전류와 같은 물리량에 대한 측정 표준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시간 자체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의 표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초의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맞지? 그 1초의 정의가 세슘 133짜리에서 방출되는 빛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정해져 있는 숫자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어떤 측정 단위,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요 1초의 정의가 지금 현재 133짜리 세슘의 진동수로 가지고 정해 놓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 내신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수능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슘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몇 번인지에 대한 내용은 절대 문제에서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요 1초의 정의가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가지고 정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내신과 수능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간 측정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시간 단위를 잴 때 자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태양시가 나오겠죠. 그치? 자, 태양시부터 보시면요.
이 태양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그 하루를 쪼개가지고 1초의 단위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태양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태양시는 하루가 기준이고요. 하루 기준. 그러면서 이때 1초라고 하는 게 하루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24시간을 분단위로 바꾸고 그 분단위를 다시 초단위로 바꾸는 거죠. 그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 즉 1초는요. 하루를 나눠주면 될 텐데 그게 예를 들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에다가 이것을 분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곱할 거고요. 여기에다 또 다시 초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곱하겠죠? 이 덕분에 1로 가지고 나눠준 게 결과적으로 태양시에서 이야기하는 1초의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루를 기준으로 가지고 1초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이 매일 똑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루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진다면 그지? 결과적으로는 1초의 시간 자체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태양시가 이만큼을 1초라고 정의 내릴 수 있었지만 그지? 1초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초의 기준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또 다른 정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현재 바로 두 번째 원자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태양시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역표시라고 하는 거죠. 역표시. 근데 이 역표시라고 하는 것은 앞서 태양시가 하루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역표시는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그럼 역표시에서의 1초는 그지? 일단 1년 365일을 시간으로 바꾸고 그지? 그 시간을 다시 또 분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초로 나눈 거겠죠. 초로 바꾼다는 나눈 거겠지. 그러니까 360에다가 그러니까 365일이죠. 365일에다가 이걸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24를 곱할 거고 맞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60 또다시 초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한 것을 9분의 1로 나눠준 게 결과적으로 1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역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역표시를 썼을 때 역시 1년의 길이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오케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참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1년의 시간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예전 전통적으로 쓰던 음력 날짜에도 보면은 윤달이라고 하는 것도 껴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1년의 길이가 조금씩 계속해서 달라지다 보니까 그것을 매번 일정에 맞춰주기 위해서 윤달 같은 단위를 포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1년도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역표시에서 사용했던 이 1년이 매번 1년은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연도의 그 1년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1900년도였는데 1900년 그랬는데 역표시도 역시 나중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단위 체계인 원자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설명 보시면요. 1967년 국제도량경총회에서 1초를 세슘에서 방출되는 빛이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고 이것을 원자시라고 했으며 1967년 이후로부터 우리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1초의 종이었죠. 그치? 원자시는 하루든 1년이든 이런 걸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 질량수 143짜리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가지고 1초를 정의내는 거죠. 맞지? 근데 매우 오차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겠죠. 뭐 천체나 지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시간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정하고요.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30만 년에 1초 정도의 오차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거의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맞죠? 자, 이렇게 쭉 점점 시간 측정 방법이 매번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시계들을 제작을 해서 시간을 측정하려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그런 대표적인 시계들 한번 좀 생각해볼까요? 예전 저 먼 신라 고려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쭉 넘어오고 근대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참 많은 시계들이 사용이 됐었을 겁니다. 맞죠? 근데 그런 시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계 중에 하나가 바로 해시계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천체 시계가 뭐 우리나라의 그런 천체 시계가 혼천의 같은 것도 있어요. 혼천의. 그 다음에 자경루 같은 물시계도 있었죠. 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마다 종을 한 번씩 땡땡땡땡 치게끔 만들어서 시간을 알게끔 해준 시계가 바로 물시계입니다. 그리고 근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뭐 수정시계라든지 뭐 이런 시계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사실 이런 시계들 중에서 요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참 많이 사용하는 이런 대표적인 시계들입니다.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시계가 바로 앙구일구. 자, 그런데 요 앙구일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에서도 아주 출제하기 좋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사이언스 다이어트에 조선시대 측정기구인 앙구일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요. 사이언스 디저트 이게 좀 웃기다 나겠지? 그치? 자, 앙구일구는 말 그대로 해시계입니다.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앙구는 솥을 받쳐놓은 모습이라는 뜻이고 일구는 해시계를 뜻하고 있죠. 자, 요 앙구일구는 대표적인 해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앙구일구를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해시계라면은 당연히 시각을 알려주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해시계를 제작하게 되면은 시각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앙구일구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절기까지 측정할 수 있는 해시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절 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영침과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 영침이라고 해서 그림자를 만드는 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그림대로 그대로 한번 좀 가보면요. 이렇게 이제 반원형의 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영침이 나와 있죠. 맞지? 자, 그런데 이 영침이 결과적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막대인데 이 그림자가 향하는 요 끝도 영침의 끝이 향하는 요 끝부분으로 북극성이 모여 있어요. 그 말인 뜻은 정확하게 요 지점으로 어느 쪽 하늘을 잡겠다. 어느 쪽 하늘을 잡겠다. 이쪽 하늘을 잡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방위상으로 봤을 때 이쪽이 북쪽이라면은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침의 끝은 일단 북쪽 하늘을 가리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세로선 또는 다른 말로 시각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가로선 또는 다른 말로 절기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앙구 이렇게 엎어놓은 속 같은 이 모습에 지금 현재 가로선과 세로선들이 쭉 그려져 있거든요. 그림 점점 지점을 해서요. 그렇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이라고 하는 선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한번 좀 바꿔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침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이렇게 가로선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선들이 있는 거고 세로선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세로선을 일컫는 말이 바로 시각선입니다. 그리고 가로선에 해당하는 것이 절기선이죠. 그런데 일단 해시계라고 하는 특성상 해가 떴을 때 영침이 그림자를 만들게 되면 그 그림자의 이동으로 가지고 우리가 시각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북쪽 하늘이 될 테니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하늘은 동쪽 하늘일 거예요. 그럼 동쪽 하늘에서 해가 이렇게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그림자는 일단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점차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구일부의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각이 점점 늦춰지게 됩니다. 다음 시각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그림자의 끝이 닿는 세로선을 읽음으로써 그때 시각이 얼마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구일부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절기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입춘이다, 동지다, 하지다 뭐 이렇게 쓰는 각각의 계절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가 총 24절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24절기도 안구일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해가 뜨는 남중고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는 모습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쪽을 동쪽, 이쪽을 서쪽, 이쪽을 남쪽, 이쪽을 북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해가 동쪽에서 비스듬하게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정서쪽으로 질 때가 바로 봄과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지점이 봄과 가을에 남중고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는 해가 뜨는 곳이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해가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높게 뜨는 거고 이때가 바로 여름에 남중고도가 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도리어 해가 뜨는 위치가 동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서 비스듬하게 떴다가 비스듬하게 지기 때문에 남중고도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가 떠 있는 높이가 다르다면은 그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즉 해가 높게 떠 있을수록 머리 위에서 햇볕이 비치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해가 낮게 뜰수록 그만큼 빛이 비스듬하게 비치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절기선은요. 지금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절기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영침을 기준으로 영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들은 그림자의 길이가 긴 지점들을 뜻하기 때문에 위쪽은 주로 겨울의 절기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가장 영침에 가장 가까운 부분 쪽으로는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은 여름의 절기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봄과 가을에 절기들이 표현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이 안구일부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요. 자, 안구일부로 시각 측정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안구일부만으로 문제를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 내봤자 모든 학생들이 다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내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차피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구일부를 뭐 조립을 해가지고 절기선의 개수도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영침이 북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에 또 시각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일부가 정오를 가리킬 때 시계로 시각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안구일부의 절기선이 총 13개라고 나와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절기는 총 몇 개다? 24개예요. 근데 여기에 왜 절기선들이 24개가 아니라 13개밖에 안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중간에 봄과 가을은 서로 겹쳐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따로 절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개에 해당하는 그 절기들을 모두 다 24개의 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13개의 절기선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영침의 그림자는 하나의 가로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선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얘기는 절기 자체가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지? 그림자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지 않으면은 당연히 가로선이 달라질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각각의 시간마다 안구일구에 적혀있는 시각들을 읽어보면은 아주 예전에 우리가 썼었던 그런 시각들로 읽게 되는 거죠. 뭐 사시이각, 사시육각, 오시이각, 오시육각, 미시이각, 미시육각. 근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마지막에 보면은 안구일구가 정오를 가리킬 때 시계로 시각을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정오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을 때, 즉 낮 12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안구일구의 영침이 정확하게 정 가운데를 가리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리킬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계로 시각을 다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그 시각이 12시가 아니고 12시 30분입니다. 맞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림자가 정확하게 우리 머리 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태양이 정확하게 우리 머리 위에 딱 떴을 때 왜 12시 30분일까? 사실은요, 정확하게 머리 위로 태양이 딱 떴을 때가 12시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딱 떠 있을 때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은 12시 30분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표준 시간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표준 시간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표준 시간대 보시면요, 먼저 태양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뭐 시간의 측정 방법에서 태양시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1초의 기준으로는 태양시를 쓰고 있진 않아요. 맞죠? 1초의 기준으로 태양시를 쓰고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태양의 일주운동을 기준으로 하루의 시각을 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태양시라고 부른다면요, 태양이 정확하게 남중하는 시간, 즉 절반만큼 딱 움직였을 때를 우리가 정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12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두 번째, 태양의 남중을 보시면요, 태양이 정남쪽 하늘을 통과하는 순간으로 이때 그림자가 정확하게 정북을 향해야 되고요, 태양의 남중 시각은 동쪽으로 경도 1도 이동할 때마다 360분의 24 곱하기 60으로 계산해보면은 4분씩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의 한 지점에서 예를 들어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할 때마다 시간이 4분씩 계속해서 빨라진다는 거죠. 맞지? 그런데 이때 세 번째, 태양시를 그대로 사용해버리면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시간이 서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가 12시야.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잠시 뒤에 예를 들어서 머리 위에 뜨면 이때가 12시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시간이 계속해서 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24개의 표준 시간대를 채택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표준 시간대의 기준이 되는 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지구의 가로선, 좌우선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표준 시간대의 기준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서 동쪽으로 경도 15도 이동할 때마다 표준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있고 왼쪽에는,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일본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뭐 이쯤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영국이 한 이쯤에 있을 때 영국의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이 세로선, 그 세로선을 일단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좌우선에 예를 들어 태양이 정확하게 남중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은 그때를 12시라고 딱 잡으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서 동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15도씩 갈수록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세 개 주요 도시의 표준 시각대를 보세요. 서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시간 기준은 서울이에요. 서울이 지금 현재 5시 25분이죠. 오후. 맞지? 그지? 자, 그런데 말이죠. 자, 보세요. 이때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베이징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베이징 찾으셨습니까? 그지? 자, 베이징에 보시면은 베이징의 지금 현재 표준 시간대는 얼마? 4시 25분이죠. 자, 요거 표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앞서 표준 시간대는 동쪽으로 15도 갈 때마다 1시간씩 빨라진다고 그러죠. 맞지? 1시간씩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베이징으로 가게 되면은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 차이가 몇 도가 나고 있어? 시간 차이가 몇 시간 차이가 나니? 정확하게 1시간 차이 나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서울과 베이징은 각각 경도가 몇 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 그렇죠.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맞지? 그런데 둘 중에 시간이 누가 빠른 거야? 베이징!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여기는 봐봐. 시간이 빠르다며.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4시 25분밖에 안 되는데 얘는 5시 25분이라는 거잖아. 누가 빠른 거야? 서울이 빠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표현에 주의하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거고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서쪽으로 갈 거야. 서쪽으로.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가니까 시간이 4시 25분인 거예요. 1시간을 버는 거지 우리가. 맞잖아. 그치?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후 5시 25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후 4시 25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이 더 빠른 거잖아. 맞지? 조금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서 베이징 옆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좀 가보시면요. 계속해서 뭐 파리랄지 아니면 런던이랄지 뭐 케이프타운이랄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은 점점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점차 늦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맞죠? 이해가 되니? 이해됩니까? 그런데 자, 다시 이번에는 서울과 일본의 수도인 동경을 보시고요. 도쿄. 도쿄가 여기 있죠? 도쿄. 근데 도쿄의 시간 몇 시야? 5시 25분이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과 일본의 지금 표준 시간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즉,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같은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이제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서 표준 시간대를 24개로 나눴다 그랬는데 이게 나누기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냥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시간을 함께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갔을 때는 시간을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하지만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었죠. 정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정확하게 남중하는 시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바로 12시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 딱 태양이 왔을 때가 12시였어요. 근데 아까 우리 실제로 안구일구에서 정오에 해당하는 시각에 우리가 시계를 보면 몇 시라고? 12시 30분이라고 했지? 맞지? 사실 12시 30분까지는 아니에요. 12시 30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12시는 아니에요. 12시에서 시간 좀 늦춰져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쓰고 있는 표준 시간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표준 시간대의 기준이 일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실제로 정오에 정확하게 태양이 남중을 할 겁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도쿄 하늘을 딱 지날 때가 12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가야 되지. 그러니까 12시에서 몇 분 뒤에 태양이 남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오가 12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도쿄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동경 135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오가 정확히 12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뭐 이 정도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시각의 표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길이의 측정과 표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시간을 봤던 거는 시간은 표준의 표준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딱 잡았다면은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른 물리량들을 역시 기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또 하나 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다른 물리량의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 이 시간의 측정과 시간에서도 우리가 시각과 시간을 구별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위치 표시와 기준 좌표계에서 위치를 표현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공간의 한 지점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위치, 공간의 한 지점, 공간의 한 지점이면서 그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위치 표현의 3요소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 세 가지가 바로 기준점, 방향, 거리죠. 오케이? 즉 어떤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이 되는 곳 하나 잡아놓고 동서남북 또는 동동, 동북, 서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위들을 딱 잡고 그런 상태에서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는 야 저기 롯데마트 어떻게 가지? 이마트 어떻게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쭉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과학에서는 예를 들어 롯데마트의 위치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 어떤 기준점, 예를 들어 당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아니면 저기 우체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방향과 거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따라서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기준점이 달라지면 방향과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기준좌표계거든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들이 기준좌표계이면서 일반적으로 위치가 ABC와 같은 순서상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좌표라고 하면서 X축, Y축, Z축의 위치를 각각 표현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문제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길이의 측정과 표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각 나라마다 그 길이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기준을 딱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길이의 측정과 표준의 거리와 길이가 나와 있네요. 두 지점 사이의 공간적인 간격을 거리라고 하고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를 길이라고 한다. 참 말이 애매합니다. 그죠? 두 지점의 공간의 간격을 거리라고 하고 있고, 그지?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를 길이라고 합니다. 참 말이 애매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용어들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때 이런 거리와 길이의 단위는 모두 다 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1m의 기준을 잡아줬어야 되면 했던 겁니다. 1m의 기준. 자,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미터 원기. 미터. 첫 번째가 미터 원기. 이 미터 원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막 사람들이 뭐 자신의 신체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딱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이 자신의 신체로 가지고 어떤 길이 같은 걸 이야기한다면 그때마다 좀 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미터 원기. 자,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상의 지구 둘레의 40,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 분의 1인가요? 1000만, 10만, 4천만 분의 1 맞죠? 이제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의를 내렸고, 그 후에 백금 이리듐만큼으로 1m 길이의 막대 모양의 미터 원기를 만들어서 세 개가 크게 볼까요? 길이의 표준으로 삼았다고 되겠습니다. 이 미터 원기라고 하는 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긴 막대기인데 백금하고 이리듐이라고 하는 금속을 섞어서 만든 합금으로 가지고 1m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국제 그 각 나라에다가 보고를 하고, 자, 이게 1m니까 이만큼으로 각각 단위들을 표현을 해 이러면서 각 나라에 보고를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미터 원기가 온도나 기압에 따라서 길이가 조금씩 변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열팽창이라고 하는 현상을 알고 있거든요. 고체나 액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에 따라 부피가 조금씩 변해버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막대기 모양의 미터 원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철이나 구리 같은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1m를 딱 만들어버리면 일단은 만들기는 참 수월할 텐데 문제는 얘네들의 열팽창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열팽창이 잘 일어나지 않는 금속으로 찾아낸 게 백금과 이리듐이라고 하는 금속의 합금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할 거 아니야. 이것도 미세하게. 맞지? 그러니까 완벽한 표준으로 삼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했던 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로 빛의 속력. 빛의 속력으로 따지는 바로 1m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17차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1m를 빛이 진공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로 정의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m의 기준을 광속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광속을 보통 C라고 이렇게 적죠. C라고 적는데 아마 여러분들 광속이 3 곱하기 C의 8승 m/s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당 3억 미터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초당 3억 미터. 어마어마한 속력이죠. 맞지?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3억 미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거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29억 2억 9,979만 2,458 미터를 이동을 하는 거죠. 1초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의 거리가 1초 동안 이동하니까 그걸 나눠버리면 1m를 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1m의 기준을 세워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수치 같은 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m의 기준을 미터 원기에서 이제는 광속으로 가지고 우리가 1m의 기준을 잡고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사이언스 디저트에 경도와 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경도와 위도. 자,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지구의 한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를 각각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죠. 맞지? 그랬을 때 요 가로선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선의 기준은 적도예요. 적도가 기준입니다. 적도가 0도고요. 이때 적도에서 위나 아래로 가면서 위도가 1도씩 커져서 각각의 극지방에서 90도를 나타내요. 이제 그러니까 최대 90도까지 이렇게 각각 위도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앞에서 우리 그 그린치 천문대 있죠? 거기를 지나가는 좌우선을 기준으로 삼은 상태에서 전체 360도를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선에 해당하는 경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설명 그대로 뭐 경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본처 좌우선, 이게 기준선이야. 알리니? 런던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좌우선을 우리가 본처 좌우선이라고 하면서 본처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 서쪽으로 180, 총 360도의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위선이 나와 있습니다. 위선은 적도로부터 얼마만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각각 위치하고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도단, 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두시면은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리어 이런 내용은 물리보다는 저기에서 많이 쓰이죠. 지구과학. 그죠?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우리는 개념 자체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뒤쪽에 나와 있는 GP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생각보다 이게 문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가끔 한 번씩 문제 다뤄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즉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를 표현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GP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인공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GPS 수신기를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성을
이용한 자동 위치 추적 시스템을 GPS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GPS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GPS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어느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위치가 우리 앞서 봤었던 저 위선과 경선에 해당하는 바로 위도와 경도로표입니다. 그리고 이 GPS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높이 떠 있는지 고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도까지. 그리고 시각도 알 수 있는 GPS. 아주 정밀한 시계가 설치가 됩니다. 자, 원리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인공위성에서 발사한 전파에서 전파를 발사한 순간 그 인공위성의 위치와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발사하는 순간과 GPS 수신기로 전파를 수신하는 순간의 시간차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3개 이상의 인공위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알면은 GPS 위성의 수신기의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건 뭐예요?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GPS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GPS를 딱 키면은 근처에 있는 고정된 위성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위성들을 보면은 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지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위성들이고, 보통 이 위성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빙글을 돌면서 찍게 되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날씨의 변화 같은 것들이나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내는 그런 데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정지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떠있는 위성들을 정지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정지위성이 정지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구와 같은 속도로 지구와 같은 속도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정지 위성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위성. 기억지 않나요? 자, 이랬을 때 먼저 A라고 하는 위성에서 전파를 수신을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GPS는 A 위성까지의 이 전파 수신을 가지고 이 거리를 딱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한, 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하나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을 하나 생각을 할 거예요. 알았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성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도대체 이 원에 어디에 GPS가 있는지 자신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위성을 하나 또 찾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거리 측정하고 그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원을 하나 설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위성이 있다면은 그 위성까지의 거리 측정하고 그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또 하나의 원을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든 원들이 겹치는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이 GPS가 있는 장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이 GPS가 위치를 잡아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위성의 개수는 3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GPS가 우리 주변에서 주로 사용되는 곳이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또는 비행기의 항공 운항 장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여러분들 만일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끌고 다니시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내비게이션 메뉴들을 다 눌러보다 보면은 실제로 그 내비게이션이 몇 개의 위성을 수신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근데 보통 수신을 하는 위성 수를 세어보면은 최소 거의 한 6, 7개 이상은 수신하고 있습니다. 즉 위성이 많이 수신되면 많이 수신될수록 그만큼 더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옳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위치뿐만이 아니라 시각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각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GPS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서 우리 거리 측정할 때 그 시간 가지고 거리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간 정보도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GPS에 관련된 요 시각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뒤쪽에 가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올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도와 가속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셔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보는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부터는 조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겠죠. 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들 중에 기준이 되는 빠르기, 즉 속력, 속도의 개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 몇 가지 공식들 그리고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빠르기의 표현으로는 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속도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시각과 시간을 일상생활에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던 것처럼 역시 일상생활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친구한테 야, 저 속력 얼마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면 속도 얼마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둘 다 물어봐도 어차피 듣는 학생은 둘 다 빠르기라고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물리량으로서 우리가 보통 스칼라량이라고 표현하는 물리량입니다. 이때 이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물리량들은요,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속력은 말 그대로 빠르기에 해당하는, 즉 그 단순한 속력의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방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의 개념은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이랬을 때 몇 가지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할 건데, A라고 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각각 A 경로를 따라가든 B 경로를 따라가든 둘 다 10초의 시간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둘 다 같은 출발지에서 같은 도착지까지 갈 건데, 이때 A는 꼬불꼬불하게, B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똑같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둘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먼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 A가 더 빠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빠르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속력이죠. 오케이? 즉 여기서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봐야겠죠.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정말로 누가 많이 움직이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동거리를 본다면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더 많은 거지. 맞지?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하는 거니까 시간이 같고 이동거리가 A가 더 길다면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새로운 개념이 속도의 개념이죠. 그렇지? 이 속도는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그치?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변위가 되겠습니다. 변위. 그치? 이 변위는 물체의
변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맞지? 이 말인즉슨 이 물체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출발 지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다는데 그 지점 사이에서의 직선거리만을 의미하는 게 변이. 이랬을 때 이 새롭게 나온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시간분의 변위로 가지고 계산하는 물리량이다. 이때 이동거리 자체는 A가 B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때 변이는 A도 이만큼, B도 이만큼 되죠. 따라서 출발과 도착 지점이 같으니까 변위 자체는 A와 B가 같을 것이고 속도도 A와 B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속력의 개념에 속도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문제를 자꾸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지? 처음에 이제 2학년 때 이걸 처음 이제 다루면서 속력의 개념과 속도의 개념을 처음 배웠을 때라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헷갈리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막상 문제를 풀다가도 이렇게 속력과 속도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틀려갖고 오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성급하게 풀지 마시고 천천히 신중하게 읽어나가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속력과 속도의 개념 잡으셨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 중에서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 자, 사실 이제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만 계신다면요, 그냥 평균 속력 하면은 그냥 평균 속도도 함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 속도라고 하는 게 사실 빠르기랑 방향이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빠르기가 변하는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아무리 속도의 개념을 본다고 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변하는 운동은 물리원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원에서는 빠르기가 변해도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이 안 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방향이 변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거는 물리원이 아닌 물리2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역시 속도의 변화가 속력의 변화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의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 또는 변위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죠. 어떤 물체가 시간이 0초일 때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바로 순간 속력 또는 속도겠죠? 그죠? 그리고 평균 속력 또는 속도겠죠. 이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는 시간과 위치라고 하는 X축과 Y축의 물리량이죠. 그랬을 때 순간 속력은 정말 한순간, 즉 시간이 0에 수렴할 때 그 시간입니다. 극한값이다, 극한값. 그러니까 그때의 빠르기, 이것을 순간 속력이나 순간 속도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평균 속력은 두 지점 사이의 시간에 해당하는 그 변화된 거리, 그것으로 가지고 계산합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그래프로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예를 들어 요 지점을 A, 요 지점을 B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각각 순간 속력은 얼마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순간 속력은 각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로 계산하면 된다. 맞지? 근데 만일 A와 B의 평균 속력은 얼마이냐 라고 보면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봅니다. 그지?
다시 정리하면요. A점과 B점에서의 순간 속력은 A점의 접선, 그지? 요 기울기가 순간 속력이고 B는 요렇게 접선 그려서 요게 순간 속력. 됐지? 평균 속력은 A점과 B점 선으로 있고 그 지점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뭐 가끔 학생들 중에서 요거 순간 속력 그래프 그럼 접선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그냥 접선 그리세요 이러면은 학생들마다 접선 다 다르게 그리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각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로 계산해야 되는 순간 속력이 나온다면은 꼭 접선이 그려져서 나오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봤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이 내용의 포인트는 그래프의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나 위치, 변이에 해당하는 이런 값들이 나와 있다면 항상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곧 빠르다, 즉 속력이나 속도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페이지 10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네 번째 등속 직선 운동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 사실 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쓰던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 속력이 같으면서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지? 빠르기가 일정하면서 방향의 변화도 없는 경우.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개념을 배웠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등속도라는 표현을 써도 속도가 같다? 그럼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밑에 보면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각각 속도, 시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등속도, 등속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속력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일정 시간 동안의 RML의 면적은 그 물체에 뭐에 해당한다? 물체에 뭐에 해당한다? 이동 거리에 해당한다. 맞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2m/s의 속력으로 물체를 움직이고 있을 때 1초 시간 지나면은 면적 이만큼 이동을 해 있을 겁니다. 그지? 예를 들어 10초라면은 2 곱하기 10에서 20m만큼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속력, 시간 그래프죠. 이때 RML의 면적은 그래프의 RML의 면적은 이동거리 S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우리 앞서 봤었던 그래프죠.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등속 직선이죠. 물체의 속력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물체는 시간마다 일정한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에 해당한다? 속력에 해당한다. 맞지? 이렇게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 이어서 그 밑에 다섯 번째 상대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속도에 해당하는 별표를 좀 쳐주실까요? 자, 일단 상대 속도는요, 우리 교재에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나타낸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뭐 두 줄, 세 줄밖에 안 돼요. 공식표는 띡 하나 나와 있고, 그지? 근데 선생님이 상대 속도에다가 별표를 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상대 속도 자체만으로는 문제에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관측자가 느끼는 속도예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관측자가 어떤 관측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때 관측자가 느끼는 속도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 계산을 해버리고, 즉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관측자가 움직이고 있는 B를 관찰을 할 거야. 그러니? 근데 문제는 이때 A가 속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즉
관측자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도 어찌됐건 관측자가 느끼는 속도만을 상대속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A가 예를 들어 VA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B가 VB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상대속도 A가 B를 바라봤을 때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는 하고 정리했을 때 VAB라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항상 관측 대상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즉 VB 마이너스 VA가 됩니다. 오케이? 즉 VB가 관측 대상이죠. 얘가 관측 대상이고 얘가 관찰자다. 그런데 앞서 이 상대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관찰자 스스로는 자신이 움직이고 있든 움직이지 않건 항상 정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는 속도가 바로 상대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 속도와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산 자체는 너무너무 간단한데 상대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후에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게 된다면요. 어떤 문제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속도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을 예를 들어 A 자동차는 20km/h로 B 자동차는 80km/h로 움직인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지 않고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A 자동차에 대한 B 자동차의 상대 속도는 60km/h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값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만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기본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그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몇 번 정도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속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이 상대 속도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가속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가속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